예, 수치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뤄봐야 될 부분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자, 파이썬 형태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트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수업 방식에 대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8명의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오프라인을 원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제 연구실로 오시면 제가 온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미래백년관 R305-3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을 할 경우에 융복합 수업을 해야 돼서 강의장에 녹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는 시간이 6시에서 9시잖아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 진행을 하면서 오프라인을 원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2시에서 5시 정도에 제 연구실로 오시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제가 어떤 걸 토픽으로 한다 그랬죠? 파이썬을 이용해서 선형대수화를 구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형태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하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즉 다음 주 강의부터는 파이썬을 이용한 선형대수학과 인공신경망 구축에 관련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제가 제 수치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해에 대해서 좀 보면, 저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가요. 첫 번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저희가 OOP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렇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처럼 어떤 기능을 함수와 코드에 묶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묶은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을 객체라고 하는 코드에 넣어서 다른 프로그래머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의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함수처럼 어떤 기능들을 함수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때 이거를 우리가 뭐하고 연계해서 같이 외우죠? 네, 클래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이 외워요. 그럼 객체라고 하는 거하고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체와 클래스 얘기 나오죠.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건 실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물건 또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심판, 선수, 팀 이런 걸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선수라고 하면 선수의 이름이나 그 포지션이나 소속 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저 행동, 저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객체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함수나 메서드를 얘기를 하고 공을 찬다, 패스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객체라고 하는 놈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속성을 갖고 있고 행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선수라 그러면 자, 이거는 이름, 그렇죠? 뭐 포지션, 뭐 소속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행동은 공을 그렇죠? 차다, 뭐 패스하다, 뭐 등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객체가 이런 속성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가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선수라고 하는 객체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n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객체를 설계하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객체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보통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라는 객체를 만들면 선수의 이름, 포지션, 소속팀 등을 속성, 그쵸?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정보를 클래스에 담고 실제 생성되는 객체에는 뭐 이동국, 손흥민 등등 있죠. 뭐 이런 선수 이름들이 할당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생성되는 객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객체가 가져야 할 기본 정보를 담은 코드를 저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 코드다, 설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상에 생성되는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클래스인 거죠. 그리고 요게 객체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라고도 부른대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도라 그랬어요. 뭐, 자, 종이 뭐냐, 크기는 얼마나고, 나이는 어떡하고, 색깔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속성인 거고 자, 이거는 행동인 거죠. 액션. 뭐야? 먹는다, 잔다, 그쵸? 앉는다, 달린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쵸? 이 클래스에 의해서 자, 이런 객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객체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객체 나올 수도 있는 거 말티즈 객체, 차우차우 객체 뭐 이건 모르겠네요. 뭐 폴리티안 뭐 잘 뭔지 모르겠어요. 뭐 불독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놈들이 이 클래스의 설계 도면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들인 거고 이 객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틀이라는 개념이고 그쵸? 객체는 틀 안에 어떤 뭐 우리 메모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만들어진 그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는 잘 만든 붕어빵 틀이 있다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붕어빵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잘 만든 클래스 코드가 있다면 이 코드로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뭘 만들 수 있다?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붕어빵 틀은 클래스인 거고, 자, 이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객체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파이썬에서의 죄송합니다. 오브젝트, 그죠? 객체 오리엔티드, 그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 근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앞에 예약어인 클래스를 적어준대요. 그렇죠? 클래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객체를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선언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 템플릿은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약어인 클래스를 코드 앞에 쓰고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다른 클래스 이름을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렇죠? 자, 상속은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죠.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만든 클래스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는 걸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가 상속을 통해서 뭘 해요?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쉽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상속에 의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현할 때는 앞에 예약어, 클래스 이름, 상속받고자 하는 클래스 객체의 이름을 써주는 거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OOP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상속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한다?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면 기법 중에 클래스의 이름을 선언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존과 다르게 첫 글자와 중간 글자가 대문자를 쓰죠.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장면 기법에 의해 생성이 된 거고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클래스, 함수명을 짓는 장면 기법이 있어요. 그게 프로그래머가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장면 기법은 어떻게 한다? 띄어쓰기 부분에 하이픈 언더스코어를 추가해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쵸? 파이썬 함수나 변수명을 사용을 하고, 혹은 띄어쓰기 부분에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래서 낙타의 혹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카멜이라고 명명합니다. 카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장면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우선은 속성을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속성에 대한 정보를 선언하기 위해서 여기 언더스코어 2번, init 또 2번 가로 열고 닫고 라는 예약 함수를 사용을 한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속성을 선언하고자 할 때는 definition, 그쵸? 언더바 init, 언더바 self, name, position, back number 라고 하고, 이 각각의 이 속성들을 어떻게 해요? self.name, self.position, self.backnumber 해서 받은 거를 각각 클래스의 속성에다가 넘겨주죠. 그래서 이 init 함수는 이 클래스에서 사용할 변수를 정의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init 함수는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렇죠? 이거예요. 요거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 예, 이 클래스, 그렇죠? 클래스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it 함수에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된다? 셀프를 넣어야 돼. 이거는 이게 규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셀프 변수는 클래스에서 생성된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한 뭐다? 예약어예요. 무조건 파이썬 스타일에서는 맨 앞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무조건 셀프 변수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저희가 해당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셀프 뒤에 매개 변수들은 실제로 클래스가 가진 속성으로 축구 선수의 이름, 포지션, 등번호 등인 거고요. 이 값들은 실제 생성된 인스턴스에 할당이 되는 거고, 할당되는 코드는 셀프 네임은 네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즉,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의 속성을 우리가 선언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언더바 자, init 언더바 해놓고 여기에 뭐 이 셀프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이거는 뭐다? 예약어예요. 예약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약어로 무조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클래스에 생성된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구현에서 이제 함수의 선언이에요. 자, 함수는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어떤 객체가 객체가 하는 다양한 동작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죠? 동작을 정의할 수 있고, 만약 축구 선수라면 등번호 교체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클래스 사커 플레이어, 자, 오브젝트 define, 그죠? change back number, 그죠? 셀프 써줬고 new number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백 넘버를 그렇죠? new 넘버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게 함수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의 함수도 기존 함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쓰고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셀프를 매개 변수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셀프가 있어야만 실제로 인스턴스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쪽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언더바 쪽이 계속 나와서 언더바는 이 파이썬에서 여러 쓰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언더바의 쓰임은 개수에 따라 여러 가지 나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언더바 한 개 이후로 쓰지 않는, 이렇게 한 개를 했을 경우에는 요 이후로 쓰지 않은 변수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이 계속 했었던 거니까 결국은 자,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요 놈에 의해서 in range 10이라고 하면 굳이 변수 선언하지 않고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몇 번 출력되는 거예요? 10번 출력되는 형태. 그렇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죠. 이럴 때는 언더바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 의미는 요거 이후로 요 이후로 쓰이지 않는 변수의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클래스를 구현할 때 언더바는 위 코드는 헬로 월드를 화면에 10번 출력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횟수를 세는 언더바 변수는 특별한 용도가 없고 뒤에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임의 변수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였었어요. 자, 이걸 이제 두 개를 썼어요. 이제 두 개를 쓰면 특수한 예약 함수나 변수에서 사용한다. 자, 대표적으로 자, 언더바 str 혹은 언더바 init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str 함수는 자,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그 인스턴스 자체를 프린트 함수와 화면에 출력하게 해갖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언더바 str 언더바 해놓으면 자,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그 인스턴스 자체를 프린트 함수에 연결을 해갖고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언더바의 특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제 두 개를 썼을 때 이렇게 init라고 하는 함수는 뭐였어요? 클래스의 속성을 선언할 때 쓸 수 있었던 거였고, str이라고 하는 놈은 프린트 형태의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클래스 인스턴스를 집어넣어서 바로 출력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스턴스 사용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뒤에서 해봅니다. 그래서 자,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호출하는 방법은 자, 아래하고 같습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여 호출하고 앞에서 만든 언더바 init 언더바 함수의 매개 변수에 맞춰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함수에서 배운 초기값 지정 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 변수는 아무런 값도 할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셀프는 예하고이기 때문에 거긴 할당되는 게 아니고, 자, 진현이라는 인스턴스가 기존 플레이 사커의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현 이라는 인스턴스 자체가 사커 플레이 클래스에서 셀프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현 미드필더 10이라고 하는 놈이 자, 이렇게 하면 이 클래스에 의해서 그쵸? 이 값을 가지고 이 속성을 가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객체가 생긴 거예요. 그쵸? 인스턴스가 생긴 겁니다. 그쵸? 요거에 대한 이거는 셀프 네임 포지션 백 넘버니까 요거는 예하고였죠. 여기 있어야지만 각각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보면 자, 사커 플레이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잠시 슬라이드 멈추고 우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타이핑을 미리 해두세요. 타이핑을 다 하시고 나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nit 함수에서 셀프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각각 이 클래스의 속성이 될 거예요. 자, 이 속성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change back number라고 하는 자, 함수인 거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동작, 그죠? 행동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클래스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셀프를 넣고 new number가 들어가면 자, 이 함수에서는 change back number라고 하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back number를 바꾸네요. 그쵸? number를 바꾸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str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렇게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얘를 리턴 시켜서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printf처럼, 프린트문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까지 한 다음에 요 밑에 진현이라고 하는 뭘 만들었어요? 객체를 생성했어요. 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 자, 사커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요거의 속성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했죠. 이걸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등번호는 진현 백넘버 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 백넘버 5 하면 또 바뀌겠죠. 현재 등번호는 해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정말 나오는지 여러분은 잠시 슬라이드 멈추시고 앞에 있는 코드 확인하시고 소스 코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번째 행에서 진현 사커 플레이어의 각각 속성 값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인스턴스의 진현은 name, 포지션, 백넘버에 각각 진현, 미드필더 10이 할당됐고요. 해당 값을 생성된 인스턴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현 백넘버로 인스턴스 내 값을 저희 사용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클래스를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 객체의 속성이나 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스턴스가 생성된 후에는 해당 인스턴스 이름으로 값을 할당하거나 함수를 부르면 되지만 클래스 내에서는 셀프로 호출이 됩니다. 즉 생성된 인스턴스의 진영과 클래스 내 셀프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도 인스턴스 이름과 함수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진현 change back number 5 해서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사용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자 파이썬의 객체 지향 형태의 코드 구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여러분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10-2에 19번째에 프린트 진현을 입력을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Hello, my name is 진현. I play in midfielder in center. 그죠? 그래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진현을 단순히 프린트 함수로 썼을 때 나오는 결과죠. 자, 이게 이는 결국 두 번째, 10번째, 11번째 클래스 내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자, 뭐예요? 자, 클래스 내에서 저 이렇게 체인지 시키는 요 형태, 그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str 형태가 미리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9번째 행에서 str 함수로 선언된 부분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구분할 때는 str문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아시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이 하이드로젠 패키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집어넣으면 뭐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게 뭐죠? 컨트롤 Shift B를 누르면 이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이드로젠 패키지를 설치하면 여기 설치 방법이 있거든요. 설치 방법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이 하이드로젠은 기본적으로 아톰에서 그 인스톨 하는 쪽 아시죠? 인스톨 쪽에 가서 하이드로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인스톨 하시면 돼요. 인스톨하면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곳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그 결과를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뭐냐면 코드를 작성한 후 결과를 확인할 때 일일이 커맨드 창에 가지 않고 출력 결과가 어떤 코드로 발생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하이드로젠 패키지에서 제공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피터 커널하고 연동을 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하이드로젠 저는 이제 설치해서 좀 간간히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봐도 되지만 이렇게 하이드로젠 패키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다운 받아서 이거 설치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URL 가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신 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 자,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파이썬이든 뭐 자바든 C++든 C샵이든 도대체 이 클래스를 왜 쓰냐. 결국 뭐냐면 자신이 만든 코드가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나 함수로 각각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보다 하나의 객체로 생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코드를 좀 더 손쉽게 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함수 기반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DB의 어떤 리스트나 함수들을 가지고 막 계속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재사용성 측면이라든가 코드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에 파이썬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자바나 C++에서 많이 경험해보고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계셔야
후에 저희가 수치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쪽 구현할 때, 그리고 혹은 GitHub에서 소스들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객체 지향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들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class.py라고 하는 파일을 보면요. 자, names에다가 메시, 뭐 라모스, 로나우도, 팍, 부폰 이렇게 있네요. 얘네들 보시면 미드필더, DF, CF, WF, GK, 미드필더고, 디펜스고, 센터포드고, 이런 윙포워드고, 이런 거 같네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 이거 골키퍼고, 백넘버도 넣었어요. 결국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임, 포지션, 넘버,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했죠? names, positions, numbers에 전부 다 지입을 시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다 찍으면 이제 전체가 다 나올 거고, 첫 번째만 찍으면 첫 번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클래스를 전체 내용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결국 전체 사커 플레이어 쪽의 코드, 요거 여러분 아까 했던 거고, 그쵸? 그다음에 클래스 인스턴스 쪽에다가 플레이어의 오브젝트 한 다음에 플레이 사커 네임 포지션 네임도 시키고 요 각각 값들을 이렇게 받아오고 얘를 첫 번째 거 출력을 하면, 그렇죠? 네. 어떻게 나와요? 여덟 번째 줄 앞에 있었던 요거 실행을 하면, 얘 실행을 하면 8번하고 9번을 실행을 하면, 제가 8번은 앞에 있는 요 코드가 그대로 다 이렇게 집이 돼서 나올 거고, 자, 아홉 번째 실행한 거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의 플레이어를 출력하라고 하는 거죠. 그쵸? 첫 번째 플레이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25번째 줄에 의해서 여기 나올 겁니다. 그쵸? 어때요? 결국 그냥 이런 리스트 형태를 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좀 더 직관적이고 재사용하는데 편하고 코드를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특징은 결국 상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파이썬에서는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 그대로 무엇인가를 내려받는 거죠.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과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를 보시면 클래스라는 예하고 다음에 클래스명 펄슨이 나오고 오브젝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여기서 오브젝트가 바로 펄슨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속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브젝트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오브젝트이고, 파이썬 언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이름으로 모든 변수는 객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이썬의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객체 이름을 확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쓰면 클래스 str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놈은 self 이름하고 나이만 있네요. 그쵸? 그리고 클래스의 korean은 즉 person을 상속했어요. 그러면 이 person이 갖고 있는 이걸 다 쓸 수 있겠네요. 자, 보면 어떻게 했죠? korean은 성철 35세 해갖고 first korean으로 어때요? 여기서 요 객체 값을 넣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펄슨 값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irst Korean name 이렇게 찍었더니 성철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잠깐 멈춰 놓으시고 아톰에서 전부 다 실행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를 요것만 하지 말고 또 뭐도 있죠? first Korean 뭐 하면 돼요? age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럼 뭐가 나오는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거 위 코드에서는 person 클래스로 생성을 했고 person 클래스에는 요 init 함수를 통해서 name하고 age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코리안 클래스를 만들면서 person을 상속하게끔 했어요. 즉 상속은 클래스 코리안 person 코드처럼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별도의 구현이 없었어요. 그냥 패스로 클래스만 존재하는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코리안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주고 코리안 클래스는 별도의 생성자가 없지만 person 클래스가 가진 생성자를 그대로 사용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속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person 클래스에서 생성할 수 있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보시면 너무 간단하죠. 여기 아무것도 없고 패스인데도 값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찍히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어떻게 하냐? 여기 안에다가 상속받고자 하는 놈의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클래스고 화살표는 각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거여서 여기는 보면 person 클래스는 employee를 상속을 하죠. 그렇죠? employee가 상속을 하고 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매니저, 스태프, 아울리가 상속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person의 모든 속성을 employee가 갖고 있을 거고 이 중에 매니저, 스태프, 아울리는 person과 employee의 속성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화 하려고 하는 놈들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구조만 잡는 게 아니라 가시성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런 상속을 통해서 코드의 제사성도 높인 거죠. 그쵸?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진행될수록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 각 클래스의 기능을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객체에는 일반적인 기능을 넣는 거고 자식 객체에는 상세한 기능을 넣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같은 일을 하는 메서드이지만 부모 객체보다 자식 객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뭐 한다? 재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 person에 대한 게 이름, 그렇죠? 나이, 성이 있고요. 자, about me라고 하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었고, 네, about me 함수를 호출하면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상속은 먼저 부모 클래스는 person이고 name, age, gender에서 변수를 받을 수 있게끔 선언을 했고 about m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생성된 인스턴스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stl 들어가도 되는 클래스이지만 이미 about me를 만든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employee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employee 부모 클래스로부터 person을부터 받았네요. 또 그렇죠? person으로부터 받은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이름, 나이, 성, 별, 뭐 급여, 뭐 고용된 날짜,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이렇게 각각 집어넣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함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자, person 클래스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의했다면 employee 클래스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일하는 시간과 월급까지 변수 추가했어요. 맞죠? 다음에 init 함수를 재정했습니다. 앞에 있는 코드 보면 뭐 했어요? init 함수 있고 init 함수를 재정의를 또 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슈퍼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부모 객체를 갖다 쓴 거고 거기에 init를 이렇게 바꾼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부모 클래스 이니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별도 이니트 함수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만들었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super.init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부모의 객체를 가져다 쓴다는 거고. 자, 기존 함수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식 클래스 이니트 함수를 생성하면서 super.init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슈퍼라고 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걸 얘기를 해요. 즉 부모 클래스의 이니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필요한 자식 클래스의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했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재정의를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에 대한 재정의. 자, 오버라이딩은 상속을 할 때 함수 이름과 필요한 매개 변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함수의 수행 코드를 변경하는 걸 우리가 함수의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속을 할 때 함수 이름과 필요한 매개 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함수의 수행 코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about me 함수가 오버라이딩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했죠? about me 함수를 super about me를 했죠. 또 결국 위에 있는 about me를 호출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함수 오버라이딩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person과 employee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거죠. 즉, 이 전체 코드고요. 잠시 슬라이드 멈추시고 이 슬라이드 멈추고 이 코드 다 실행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22번째 줄인 거고요. 결국 여기에 제가 First Korean Employee라고 하고 Employee 클래스를 불렀으면 이제 일로 가는 건 Employee 클래스니까 이제 일로 가죠. 일로. 자, 여기서 대식 43 메일이라고 하면 각각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재정의했죠. 그죠? 재정해서 요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다음 뭐 해요? 이 샐러리도 이제 들어가죠. 여기.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about me를 찍었어요. 네. about me를 찍었더니 about me는 위에 뭐 about me 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밑에 있는 제 급여는 요거 나오기 전에 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신경망 쪽 그 인공지능 신경망 같은 거 할 때 이해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슬라이드 멈추시고 직접 한번 코딩해서 그 결과까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네이버 크롤러, 다음 크롤러에서 n 크롤러, d 크롤러라고 했고 n 크롤러, d 크롤러의 이 각각의 클래스에 만들어진 객체들을 크롤러즈로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크롤러, 인 크롤러즈 해서 각각 뭘 시켰어요? 드 크롤링은 크롤러즈를 시키죠. 그러니까 드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n 크롤러에서도 한번 실행되고 d 크롤러에서도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크롤러 클래스가 같은 두 크롤링 함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역할이 같으므로 저 뉴스 변수의 결과를 저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10-6은 의사 코드로 실제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지만 작동 예시 보기에는 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의 다양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드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다형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코드로 좀 보면 네, 실제로 애니멀이 있고요. 그 여기에 이제 init 그렇죠? 집어넣었죠. 이름. 그다음에 토크해서 애니멀이라고 하는 놈이 뭐 이렇게 not implemented error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애니멀을 갖다 쓰지만 토크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재정의해서 써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cat 보면 토크 해갖고 return mew라고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dog도 마찬가지로 애니멀을 상속받았으면서 그 안에서 톡이라고 하는 함수를 재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oof라고 한대요. 그래서 결국 애니멀스에서 cat 이렇게 cat, dog 해가지고 각각 이름으로
만들었고 얘를 어떻게 해요? 예, 뭐 애니멀의 이름하고 애니멀이 토크했다 해가지고 집어넣죠. 그럼 미스는 미유, 그죠? 미스터 에펠스 하면 미유하고 뭐 얘는 강아지니까 우프우프 하는 거죠. 그쵸? 네. 결국은 여기서 토크라고 하는 놈을 전부 다 예, 어떻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함수 이름은 같지만 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한 거죠. 여기서 뭐 그렇게 굳이 다른 기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다른 문자열을 리턴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여러분 저처럼 아톰에서 실행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애니멀이죠. 캣과 도그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핵심 함수인 토크로 각 두 동물의 클래스 역할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는 not implemented error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는데 이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에만 해당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클래스가 내부 로직에서 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하여 결과를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각각 똑같이 토크를 했지만 각각 클래스에 있는 토크를 호출이 돼서 고양이일 때 미유 나오고 강아지일 때 우프우프 나온 거죠. 네. 자, 그리고 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거, 비저빌리티는 객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레벨을 조절을 해서 객체의 정보의 접근을 숨기는 것을 말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사실 이 가시성 얘기 나오면 항상 뭐 인캡슐레이션 혹은 인포메이션 하이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보 언득이나 캡슐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뭐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뭐 퍼블릭죠? 예, 퍼블릭이나 프라이베이트, 뭐 프로텍티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뭐냐면 객체, 즉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의 정보, 즉 속성이라고 하는 놈을 볼 수 있는 레벨을 조절하는 거예요. 객체의 정보 접근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자, 파이썬의 가시성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예지 코드를 좀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 파이썬에서 가시성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언딩이나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각각 객체의 속성에 접근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덕트 객체를 인벤토리 객체 추가할 수 있고, 인벤토리에는 오직 프로덕트 객체만 들어가 있고, 인벤토리 프로젝트가 몇 개인지는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인벤토리에 각각의 아이템이 어떤 건지는 접근이 불가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자, 프로덕트 오브젝트하고 자, 요 인벤토리 클래스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자, 구현을 했죠. 그래서 보면 뭐 각각 뭐 이런 식으로 뭐 셀프 이니트 해놓고 add new 아이템 할 때는 그쵸? 그 프로덕트가 이 프로덕트의 타입을 우리가 따져서 같은 타입이면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인밸리드한 타입이다. 이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던지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그 인벤토리하고 마이 인벤토리 그쵸?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벤토리에 의해서 하나가 생긴 거고 마이 인벤토리가 생긴 거고 여기에 add 아이템 프로덕트를 시키고 add new 아이템 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템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my inventory 언더바 items라고 하면 자 이렇게 에러가 나요. has no attribute 이렇게 나오죠.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인벤토리 객체에 add new 아이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새롭게 생성된 프로덕트 객체를 넣어준 거고, 이런 아이템은 프로덕트 객체로 들어있는 공간이고 get number of items를 사용해서만 개수를 반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언더바 아이템의 변수예요. 이 인벤토리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add new 아이템을 통해서 프로덕트의 객체를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add new 아이템이 아니라 직접 해당하는 객체에 접근해서 새로운 값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코드에서는 잘 실행되다가 20번째 줄에서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 언더바가 특수한 역할을 하는 예약 문자로 사용됐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정의는
클래스에서 변수로 두 개를 붙여서 사용될 경우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즉 언더바를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타? 변수 안에서 붙이면 저런 속성 안에서 붙이면 내부에서는 접근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호출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하거래요. 그렇죠? 자, 즉 클래스 내부용으로만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죠? 언더바 변수명 형태로 선언을 하면 가시성을 클래스 내로 한정하고 값이 다르게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대요. 이걸 우리가 정보 only 파이썬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정보를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언더바 변수한 거는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예요? private입니다. 그렇죠? 자바에서 private. 자, 이런 정보들을 클래스 외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decorator라고 불리는 이걸 사용을 한대요. 자, add property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public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실사용 뒷부분에 코드를 추가하고 얘를 사용하면 해당 것을 외부에서 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내만 쓰겠다고 한 건데 add property 해놓고 아이템에 셀프 시켜서 아이템을 셀프 리턴을 시켜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private 변수로 타인이 접근 못하는 거고 이렇게 property라고 하면 appropriate decorator 통해서 숨겨진 변수를 반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에 items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수를 만들면서 프로퍼티 상대 입력을 합니다.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 이 값을 반환하는 형태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드를 추가를 하면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도 해당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번에는 오류가 나지 않고 얘는 언더바 아이템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게 호출하는 것이고 이게 프로퍼티스를 붙인 함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에 프라이빗 변수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변수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add property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실습 과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첨부해드린 파워포인트를 다운받아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시고 그 결과와 코드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노트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객체 제한 기법을 통해서 노트북을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고 노트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사용자는 노트에 콘텐츠를 적을 수가 있고 노트북에 삽입이 되고 노트북은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노트북은 노트가 삽입될 때 페이지를 생성하고 최대 300페이지까지 저장할 수 있고 300페이지를 넘으면 노트는 더는 삽입하지 못한다 하고 어떤 클래스를 설계할 때의 설계 조건이 나왔네요. 그쵸? 설계 조건인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메서드와 변수를 각각 그쵸?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 개를 다로 생각을 했네요. 그쵸? 뭐 상속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코드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트 클래스를 이렇게 구현을 한 거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이 설명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실습할 때 좀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트북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네, 각각 지우는 것까지 넘버 페이지까지 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써서 이 노트북을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다 설명하면 숙제를 제가 대신해드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보시면서 이 실습 과제를 진행을 하시고 과제 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 파이썬 기반으로 하는 설명해 드렸고요. 자, 돌아오는 다음 주에서는 그쵸? 10주차 강의죠. 그죠? 10주차 강의부터는 이제 실제 수치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수학으로 파이썬으로 선형 대수학 하는 거 할 거고, 벌써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인공 신경망 구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 배우는 거 하나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습까지 노트북 프로그램 만드는 거 잘 진행해서 소스 코드하고 실행 결과 각각 코드의 내용들 집어넣어서 과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형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수업 시간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고, 또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본인 노트북 챙겨서 제 연구실 와서 저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그 개인 레주메 기터브에 올리는 것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들도 다 좀 해서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하는 이 수업에서도 선형대 수학 구현하는 거랑 마지막에 인공신경망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강의 내용은 수요일 전에 제가 올리고 그 공지 메일이나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